안녕하세요. 장우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치료진으로 활동한 병원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그 응급 입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호 입원으로 되거나 아니면 동의 입원으로 해서 입원 과정에 있는 정신증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가 이제 입원해서 입원 과정에서 치료에 협조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보호자가 당사자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사자 가족의 이제 자녀가 아파서 아들 딸이 이제 급성기가 됐던 이제 위기 상황이 와서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게 돼서 보호자 동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이제 연계돼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공황이 오고 같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당사자가 그런 질병에서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만 가족들도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일 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상태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또 저기 은둔형 외톨이 같이 지내다가 근근히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으로 입원하는 케이스도 있고 가족이 설득되지 않는 조현 조울의 증상이 심해지면 현시감이 약해지면서 질병 분농 상태가 됩니다. 그럼 자기가 질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병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모르고 이제 막 돈을 조울증 같은 경우는 활동이 늘어나고 수면이 줄어들고 돈을 막 쓰고 그리고 뭐 어디에 꽂혀가지고 막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 조증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여질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조현 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뭐 스토커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 뭐 망상에 꽂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중얼거리거나 또 이렇게 뭐 층간 소음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뭐 마찰이 생기거나 또 누가 뭐 CCTV 뭐 스마트폰 그리고 TV에서 내 얘기를 한다 관계망상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국가정보기관에서 나를 잡으러 왔다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를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들이 멘탈이 완전 붕괴가 되죠. 그럼 같이 이제 약을 먹는 가족들도 생기고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데를 입원시키면서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납니까? 또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 자녀가 이제 거의 뭐 멍하고 침 흘리고 뭐 상태가 안 좋고 살이 찌고 멍한 상태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되겠네 병신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신과 약에 대한 오해이고 약을 받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을 찾는 데까지 저기 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 동안에 약을 찾아가면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어, 보호자가 침착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와 잘 상의를 하고, 병원에 너무 자주 찾아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한 1, 2주 정도 전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면회 제한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자주 찾아가게 되면, 당사자는, 질병 불능증으로 인해서 자기 상태를 모르고, 또 갇혀 있는 거에 답답함 때문에 계속 꺼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1, 2주 만에 나오게 되면 병이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도 없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도리어 약을 끊고 결국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또 입원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재입원, 입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정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눈물을 머금고 입원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이 침착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고, 자녀가 계속 전화해서 끌어달라고 해도 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치료에 협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을 찾아야지 증상이 완화되고, 현실감이 돌아왔을 때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정신건강 교육, 약물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약에 대한 이해와 순응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의료적인 첫 단추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은 모르고 계속 어 우리 자녀가 불쌍한 걸 알고 계속 꺼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집안에 박살내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옛날보다 은둔형으로 더 들어가서 뭐 이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칼부림이 나거나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뭐 약물이 작용하는데 2, 3주가 걸리고,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를 입원을 시키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환경 치료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불규칙적인 습관을 잡는 패턴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가장 베이직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약물 교육,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이제 뭐 진단명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수면, 식사, 운동. 그 병원 안에서도 이제 수면 관리와 약물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양질의 식사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약을 잘 먹고 잘 쉬면 안정이 되는데, 그게 나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인식하는 데까지 인사이트가 생기는 과정이 뭐냐면, 처음에 나는 병은 없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점점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병원에 와서 있는 건가, 그리고 주변을 돌려보니까 다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도 일부분에서 좀 이상한 거지, 다 보기에는 정상 생활을 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현병이 됐든 조울증이 됐든 뭐 다 멀쩡하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어떤 망상이나 환청에 빠져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물이 도움을 받게 되면 망상과 한청에 빠져 있었던 생각들이 얕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한두 달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내가 뭐 과대망상이면 내가 뭐 특별한 존재, 뭐 신적 존재, 뭐 계시자, 아니면 뭐 갑부, 그걸 부자, 그리고 세계 대통령, 뭐 권력자, 뭐 연예인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가 이제 약을 먹으면서 효과를 발휘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렇게 지금 현실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막 이제 내 열등감과 그리고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코너에 몰려서 도리어 반동으로 우월성적으로 가서 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대망상이나 이제 피해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죽일 것 같고, 누가 나를 막 해칠 것 같고, 내가 뭐 너무 특별한 존재가 돼서 나는 대단하고 위대한 뭐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할 거고, 큰 부자가 돼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감이 돌아오면서 이제 약효가 받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직면을 시키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저 치료진 같은 사람들은 라포 형성을 해서 현실감이 돌아올 때 이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고 상담도 하다가 이제 그때 됐을 때 직면을 시켜주게 되면 망상 체계가 더 얕아지면서 이제 현실에 돌아오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현실감을 좀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자기 병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약물 교육, 정신건강 교육인데,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나, 그래서 크게 보면 약물의 베이직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내 병을 아는 거,
그러니까 조현병이 됐던 조울증이 됐던 그것이 무슨 병이고 어떤 원인 경과가 있고 과정이 있고 증상이 있고 대처 방법이 뭐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또 정신과 약물이 어떤 건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완치약이 아니라 조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의 에버리지에 들어가서 조절되면 예방 관리에서 또 예방 차원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부작용도 알지만 작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작용이 7이면 부작용 3, 아니면 8이면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현시감이 돌아왔을 때 상담 치료가 들어가고 또 생활 관리가 들어가면 대부분 정신질환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5년 안에 초발자들은 거의 7, 80% 이상이 낫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만성화가 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그 생활 습관이나 그 의료적인 척단 치료 잘 꽂고 상담 치료와 운동과 생활 관리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들이고 규칙적으로 뭐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서 인지 왜곡을 찾고 또 현실감을 찾고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러면 이제 일상으로 다 돌아가고 또 그래도 가족들이 또 가족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입원했을 때 너무 이렇게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면회도 너무 자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간호사나 담당 복지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 받을 수 있죠.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자녀분 잔인지 체크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간식도 뭐 이렇게 그냥 간식비로 넣어가지고 이제 먹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생활 잘 하게끔 도와줘야지.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막 안달복달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서 자녀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침착하게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버텨준다면 굉장히 자녀분이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 간섭하거나 굉장히 너무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세요. 자녀를 돕는 마음은 돕지만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고 이 자녀가 좀 의존적이고 또 상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성격적인 어떤 취약함도 있고 기질적인 취약함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되 독립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잘 받고 나오면 만약에 이제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면 같이 살면 좋지만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전환시설을 보내거나 납병동을 보내거나 아니면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역사회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대한조신가족협회나 심지혜나 그리고 뭐 동료지원과 센터라든지 이런 자조 모임에 가서 이제 그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 가족은 가족 교육을 받아서 가족 모임에서 힐링을 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힐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을 하다 보면 가족 체계가 바뀌면 당사자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가서 결국은 이제 알바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독립으로 나아가면 이게 생애 주기별대로 20, 30대들은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 40대, 4,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복지카드나 수급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데서 일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케바케인데 빨리 초기 때 예방을 하면 생애주기별대로 살아가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복지카드나 장애 등록을 받아서 뭐 수급 뭐 이제 너무 열악할 때는 수급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병원에 있다 입원하면 조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의료비도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적인 걸 도움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생활을 잘해서 이제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 알바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공동체를 찾고 그러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과 그다음에 뭐 사랑과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학업을 하다가 발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을 준비하다가 발병하기도 하고 운동용으로 지낸 그런 당사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지금 내가 뭐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건강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고 결국은 관두게 되고 틀어져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을 지켜야지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기에 치료를 받고 치료를 급선무로 할 때 회복의 과정을 가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학업이나 뭐 직장에 뛰어든다 그러면 기능도 좋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일에 경험을 하다가 갈등을 일으켜서 퇴사하는 경우가 다반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챙기고 생활을 관리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자신의 병을 대해서 알고 자기를 알면 이 병을 계속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핵심이고 가족들은 먼저 알고 도와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뭐 간섭하고 그렇게 뭐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출을 줄이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런 과정이 당사자를 회복시켜서 병원 치료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일자리를 연결해서 또 공동체를 찾아서 즐겁게 살아가면 이렇게 심각한 자녀들이 병이 걸렸잖아요. 기가 눌리고 심각하고 상처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기질적으로 취약한 것도 있고요. 이것을 살려주는 길을 살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져서 선순환이 돼서 자기의 길을 찾으면 그때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고 가족들도 이 자녀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족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정 분위기가 더 행복해집니다. 예, 천국 같은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떤 주어지는 배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늘 응원합니다. 장우석 심리상담사 전에 이제 병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